이야기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날씨가 더워졌죠? 날씨가 이제 한결 여름 같아졌습니다. 어떻게 여름 좋아한다고 그랬죠? 여름 좋아해요. 예. 겨울을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태양은 여름이 좋습니까? 겨울이 좋습니까? 어, 여름 태양이 있고 겨울 태양이 있잖아요. 다 좋은데 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 한국에만 있을 때는 저는 막 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유럽 사람들이 해가 뜰 때마다 밖에 나가서 이제 즐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억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즐기는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 독일이나 체코, 맞아요. 또 영국 해가 이- 귀하잖아요. 이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해는 정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네. 해가. 저는 이제 해가 많은 이탈리아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어색했던 게 쉬는 시간이 되면 한 15분 연습하다가 쉬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꼭 옆에 있는 공원에 나가자고 그래요. 이게 햇빛을 쬐고 거기서 커피 한잔 하고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좀 내버려 두지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많이 적응이 됐고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니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크림을 발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사람들 선크림 잘 안 발라요. 잘 안 발라. 네. 그래서 검버서 많이. 맞아요. 예. 그래서 피부가 그렇죠. 저는 이태리에 있을 때 가장 제가 신기했던 게 우리나라 여름은 네. 습하고 약간 더울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태리는 타죠. 그러니까 습한 게 없으니까. 네, 불로 태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다가 딱 그늘에만 들어가면 너무 다시 시원해요. 그게 전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좋은 점이에요. 예. 우리는 그늘에 가도 덥잖아요. 그렇죠. 습기 때문에. 참 갑자기 또 그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 어떤 곡입니까? 네, 브루흐의 교향곡 2번입니다. 브루흐 어떤 작곡가입니까? 네, 브루흐는 이름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낭만주의 시대의 독일 작곡가입니다. 1838년에 독일의 쾰른에서 태어났고요. 네. 이 브루가 1848년 독일 혁명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직접 목격한 인물입니다. 이 유럽 사회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브루흐는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을 변함없이 유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연히 신동으로 불렸고요. 네. 9살 무렵부터 작곡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브루흐가 음악적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이런 뒷받침이 힘이 됐는지 14살에 첫 교향곡을 발표합니다. 서사가 좀 약하네요.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신동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뭐 부모님의 반대라든가 환경적 어려움을 좀 겪어야 그걸 뚫고 나오는 서사, 한국인이 좋아하는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어려움이 네. 있었으면 네. 이 작곡가 이름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 모두 아셨을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 없는 멘델스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맨델 그러네요. 예. 그 특이한 점이네요. 자, 이제는 당연하게 우리가 신동 스토리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자,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곡가입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네. 이게 이 브루흐라는 작곡가는 매니아층이 분명하게 있는 작곡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주자들에게 사랑받는 작곡가라고 할까요? 흔히 독일의 3B 그러니까 세 명의 B라고 하면 바흐, 베토벤, 브람스를 말하는데요. 예. 이제 4B로 브루흐를 넣는 브루흐 팬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브루흐는 당시에 바그너나 리스트의 어떤 실험적인 스타일과는 달리 브람스 같은 전통적인 선율을 추구했고요. 200여 곡이 남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주 연주되고 있는 곡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작품은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인데요. 지난 6월 1일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김보음소리 씨가 멋진 연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 2026 로열 오페라 하우스 그러니까 영국의 코벤트 가든에서 음악 감독으로 활동할 예정인 흐르샤의 지휘로 함께했죠.
그런데 이 브루흐가 자신은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의 인기에 갇히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딜레마예요. 작곡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그니처 곡이 나오길 바라지 않습니까? 나왔죠, 결국에. 그죠? 그런데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이 작곡가 분들 중에 이렇게 시그니처 곡이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평생에. 쉽지 않죠. 근데 막상 또 나온 분들은 그거에 갇히기 싫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작품 스타일을 써나갈 경향이 좀 생기죠. 그것을 스스로 경계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쇼팽 같은 경우에는 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일반인 분들, 그러니까 매니아층 제외하고 쇼팽 곡을 처음 듣는 분들은 네. 다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깊이 알고 보면 쇼팽만큼 캐릭터가 다양한 작곡가가 없는데, 그렇죠. 대중들이 처음에 입문할 때 좋아하시는 스타일은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쇼팽 같은 경우에는 그 시그니처를 어떻게 보면 오히려 또 그 산을 타고서 네, 산을 타고서 또 넓힌 작곡자이기도 한데, 그렇죠. 브루흐는 자신이 바이올린 협주 1번에 인기에 갇히는 걸 싫어했군요. 네, 학자적인 면모가 이야. 강했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데요. 네, 자, 아까 없었던 서사를 끄집어내겠습니다. 네, 브루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어허. 브루흐가 네. 워낙 사람이 좋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작곡하고 싶은 곡보다는 그 당시에 출판했을 때 더 잘 팔리는 실내악 작품을 더 많이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혁명도 그렇고 세계 1차 대전으로 독일 경제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 브루흐가 1912년 미국인이지만 독일에서 공부를 했던 피아니스트 로즈 수트로와 오틸리 수트로 자매에게 작품을 헌정하기도 하고 또 악보를 보내서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악보만 빼앗기는 형태로 이들 자매에게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브루는 끝까지 알지를 못했고요. 그 1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그랬지만 전쟁 후에 독일의 경제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몰락을 하자 그동안 보관해왔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의 원본 악보를 미국의 정부나 박물관 혹은 독지가들에게 팔아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수트로 자매가 좋은 값에 팔았다면서 당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독일 화폐를 브루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가 그마저도 받지를 못하고 비참하게 사망을 했고요. 브루의 유족은 미국에서 온 그 휴지 더미에 분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수트로 자매가요. 그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은퇴할 무렵이 되자 비싼 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 브루가 이용을 당했던 이 거죠. 스트로 자매 어떡하죠? 저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 진짜 요즘 일어날 만한 일 아닌가요? 와, 이건 뭐 정말 듣는 내내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같이 음악하는 사람끼리.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와, 그 자매인 거죠 지금? 네, 자매. 피아노 듀오로 활동했던 자매입니다. 이야, 이름 잊지 않겠습니다. 로즈 스트로와 오틀리 스트로. 잘 알겠습니다. 자, 너무 사람이 좋고 고지식해서 이렇게 사람에 속고 손해도 많이 본 거죠. 네, 이 브루가 협주곡 위주로 작곡을 계속하는 동안에 당시 음악계 경향이 이제 모더니즘으로 바뀌어 갑니다. 낭만주의 사조를 브루가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브루의 음악은 대중에게 외면받게 되는데요. 또 한 곡의 음악 때문에 그의 모든 작품이 연주 금지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브루가 1881년에 작곡한 작품입니다.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인 콜 니드라이라는 곡인데요. 이 콜 니드라이는 유대교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고 이 곡 때문에 독일 나치에게 유대인이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브루흐의 모든 곡이 연주할 수 있는 레퍼토리에서 제외됐다고 전해집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어지는 악재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고독하고 궁핍한 말년을 보냈던 작곡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제가 그 서사가 좀 없다고 네. 좀
그랬는데 확실한 서사가 있었네요. 제가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이 콜 니드라이라는 작품은 지금도 정말 많은 첼리스트들이 주요 레퍼토리로 꼽고 있습니다. 제 방송에서 많이 틀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좋은 곡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브루흐에게 좋은 시절은 없었습니까? 브루흐가 합창곡을 많이 작곡하기도 했어요. 35살에 호머의 오디세이를 각색한 합창곡 오디세우스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독일에 아마추어 합창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합창 붐이 일었던 거죠.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이 됐고요.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음악과 합창의 인기가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브루흐의 인기도 합창곡들로 인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또 길지가 않았어요. 20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합창이 유행에서 멀어졌고 브루흐의 인기 또한 사그러들었습니다. 좋은 시간이 좀 짧았네요. 짧았어요. 그 브루흐가 아까 언급했던 그 쓰리비 네. 브람스하고도 가깝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가 작곡가들의 연대를 이야기할 때 브람스 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이고 또 브루흐인데 1차 대전을 겪고 뭐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니까 이 연표가 어떻게 되는 건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람스가 생각보다 오래 살았고요. 일단 그러니까 브람스가 뭐 쇼팽 이 시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오래 살았고 그 브람스 말년에는 이미 기차가 독일에서 다니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곡가들을 너무 멀게 완전히 고조선 시대 사람들로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브루흐가 브람스와도 접점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음악적으로 교류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브람스는 브루흐가 명성을 얻은 합창곡을 듣고 작품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이거 최고의 비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악보를 쓴 종이는 최고급이네 라고 자신의 견해를 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뭐 종이가 어느 나무산인가요? 그런데 빵 터집니다.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제 삶 속에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제가 어떤 연주를 했는데 정태형이 지금 피아노가 최고급 피아노다. 야 괜찮았냐? 그러니까 야 홀이 좋더라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너 연주 가는 길이 좋더라. 그렇지. 오늘 안 막히더라. 뭐 이런 조명이 얘기한 좋더라. 거죠. 와 이거 정말 옷이 예쁘더라 이런 얘기한 거죠. 이야. 그런데 정신적으로도 서로가 의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점차 인기를 잃어가던 브루흐가 이 친구에게 다른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작품 대부분은 점점 더 외면받는 반면 브람스는 더 높이 평가될 것이다 라고 친구를 높여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브루흐와 브람스의 음악사적인 위상을 생각하면 브루흐의 예감이 맞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작곡가들을 바라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 가장 빛나는 황금기의 작품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네. 또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뒷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면 브루흐가 저는 경제적인 걱정했다는 것도 좀 충격이고요. 그렇죠. 예, 또 브람스 그 고지식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브람스가 네. 종이가 최고급이다 얘기하는 것도 충격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브루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나의 시대는 같지만 브람스 시대는 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죠. 그 작곡가들도 작곡가들이야말로 그 인생의 굴곡이 가장 잘 드러나는 어떤 직업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브루의 작품들이 왜 그 당시에 당대에는 인기를 얻지 못했을까요? 브루흐는 선배 작곡가들, 특히 베토벤, 슈만, 멘델스존, 브람스 등 독일 낭만주의의 거장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구조적인 균형, 서정적인 양식을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흐가 작곡가로서 원숙기, 절정기에 이르렀을 무렵에 이 음악계 트렌드가 바뀌어버립니다. 차이콥스키, 말러, 바그너, 브루크너 등 보다 극적이고 화려한 양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브루흐를 음악계 중심에서 밀어냈고 이 브루흐는 점차 음악사에서 주변적인 인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멜로디 위주의 낭만주의 스타일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화려한 화성에 화려하고 또 거대하고 예. 그런 음악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적 기준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 계속 아닙니까? 바뀌죠. 청중들이 원하는 것도 바뀌고요. 그 태영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 브루가 좋아하는 작곡가 네, 베토벤, 슈만, 멘델스존, 브람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네,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대중들은 네. 이 작곡가들의 곡보다 더 화려한 그렇죠. 트로트나 재즈나 아예 완전히 예. 다른 장르. 네, 발라드나 네. 이런 부분들이 더 사랑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또 사랑을 하고 있고요. 다른 장르도 저도 물론 사랑을 하고 이제 클래식 음악이 있지만 또 다른 장르를 더 사랑하시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저는 이렇게 그 분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이 시대가 좋은 게 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태영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작곡가들의 쌓이는 악보를 모으기도 하고 네, 그 작품 슈만을 막 한 달 동안 사랑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현대 음악가 그렇죠. 지금 한국 작곡가 네, 맞아요. 완전 근현대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런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정말 축복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이 굉장히 넓잖아요. 스트리밍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의 비중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또는 클래식 음악을 여러분 더 들으셔야 됩니다.로 시작하면 여러분들 너무 무거우실 수 있으니까 클래식 음악을 들어가시는 것도 여러분의 뭔가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태영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브루가 점차 음악사에서 주변 인물로 자리게 된다. 한마디로 밀려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밀려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흐름을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들을 수 있고 또 그렇죠. 참 브루를 통해서 또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작곡가 음, 일부러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EBS?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적 목적이 있겠죠. 네. 그런데 잊혀진 작곡가들을 다시 우리가 조명해야 되는 이유는 클래식 음악의 역사란 물론 다른 음악의 영역들도 다 비슷하지만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슈만 당연히 잘 알려진 이름들로 채워져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활동했던 그들의 빛에 가려서 동시대를 함께한 수많은 작곡가들이 유행이라든지 인기를 이유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아니면 운명의 방향에 따라서 역사에서 밀려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잊혀진 작곡가들의 음악을 우리가 다시 듣는 것이 그냥 옛날 것이 같이 있으니까 복원합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감정 그리고 예술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에는 밀려났을 수 있겠지만 더 진솔한 감성과 또 미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유행과 거리를 뒀다는 것은 그가 유행을 거스르는 어떤 독자적인 언어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뭔가 감각과 감수성을 더 풍요롭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의미롭습니다. 저는 선생님도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음악이라는 장르는 시간 예술 아닙니까? 네, 우리가 정태양의 피아노 연주를 예술원에서 보면 네, 솔직히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감정을 언어로 전달을 못해요. 그렇죠. 다 만나서 좋았어 이걸로 어떻게 다 맞아요. 전달이 됩니까?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그 감정을 전달할 수 없는 시간 예술의 음악인데 네, 음악사는 종이에 의해서 펜으로 기록되는 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펜으로 적은 감정과 팩트를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너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리 테너 하면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네. 카레라스, 뭐 또 플라시도 도밍고 네. 대단한 테너들이죠. 네. 하지만 우리 전공자들 사이에선 자코모, 뭐 자코미니, 네. 주세페 자코미니, 네. 혹은 뭐 프리츠 분돌리히 그렇죠. 그 쓰리 테너에 뭐 밀립니까? 그렇죠. 그 밀리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윤찬 씨가 이제 언론에서 존경하는 피아니스트로 언급한 그 옛날 사람들 흑백 시대의 예. 피아니스트들을 보면서 너무 위대한 피아니스트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언급을 해주니까 저도 맞다, 이 사람들이 있었어 하면서 다시 듣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 주신 부르흐도 우리가 당연히 베토벤이나 네. 브람스나 이런 우리가 익숙한 작곡가들보다는 부르가 누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냉정하게 예술적으로 평가했을 때 밀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정경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음악에 대한 감상이 단순히 펜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듣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반도 많이 들으시고 또 공연장에도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 음악은 팬이 아니라 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네. 왜 연주자로서도 오늘 연주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든지 또는 저도 초대를 또 많이 안 했다든지 이런 현상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연주가 끝나고 나서 왜 그분 초대 안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또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연주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알잖아요. 네. 불안하면 네. 솔직히 안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근데 좋단 말이죠. 그날 좋아. 그리고 막상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눈 보면 알잖아요. 그저 그랬어. 이거죠. 예. 옷은 이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연주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작곡가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이라는 것이 그냥 누군가들에게 평론으로 기록되고 아니면 입소문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본질을 담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을 한번 발견해 봅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다시 부르흐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부르흐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이 아니라 교향곡 2번을 가져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오늘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네.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은 이미 너무 유명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2번을 당연히 골랐고요. 음악학자 중에 칼 달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슈만의 교향곡 4번과 브람스의 교향곡 1번 사이에,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이 25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 음악사에 길이 남을 만한 교향곡이 작곡되지 않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흔히 달하우스의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교향곡 역사, 낭만주의 시대에는 교향곡이 계속 작곡됐어요. 물론 조금 전 시대 베토벤의 그 9개의 교향곡부터 시작해서 슈만도 교향곡 썼고 브람스도 썼고 멘델스존도 썼고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 시기는 하나의 25년의 단절기라고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달하우스의 공백 동안에 부르흐의 교향곡 2번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흐의 교향곡 2번이 있는데 뭐가 공백이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뭔가 보수적인 틀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감정 표현과 긴장감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영님, 오늘 두 분에 대화 정말 고퀄이네요. 고품격 방송 정클컬 포에버 EBS 포에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작곡가와 연주자와의 이야기를 네, 거의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계와 또 예. 생활과 이런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희의 대화 역시 이 글로써 전달할 수 없는 부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을 다 전달하지 못했어요. 하물며 말로써도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글과 말로써. 그러니까 네. 언어로서 음악을 표현한다라는 거는 맞아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100분의 1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네, 엄청난 감정에 우리가
소용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거를 사랑해라는 말로 표현이 다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작곡가들은 작곡을 했고, 예. 그래서 연주자들은 연주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작곡가를 연구하고 공부할 때 이 작곡자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감정을 생각해 보면 작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같은 인간으로서. 그래서 연주를 가실 때 요즘에 뭐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가보면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서 이 작곡가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작곡했을까 하고 알고 가면 네.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음악회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찾아보실 때 브루흐 나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은 저는 일정 부분 이 예습의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은 예습의 예술이다. 예, 같은 곡을 어떻게 예습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습도 그런데 누군가의 글로 쓴 거 아닙니까? 그 내가 들으면서 예습을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음반을 들어보는 것. 여러분 오늘 꿀팁 대방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브르흐의 교향곡 2번 배경은 어떻습니까? 1870년에 작곡이 되었습니다. 네. 브루흐가 교향곡 1번을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성공을 잇고자 2번 교향곡을 쓰게 되었고요. 그런데 당시에 교향곡의 어떤 트렌드가요, 4악장으로 구성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 번째 악장에서 뭔가 세 번째 악장이나 두 번째 악장에서 재밌는 요소, 밝은 요소를 하나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브루흐가 3악장 구조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청중들이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브루흐가 사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악장 구성에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전통적으로 4악장 구성으로 할 걸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브루흐의 독창성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연 언제 했습니까? 같은 해 라이프치히의 게반트하우스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근데 냉담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아하. 여기 이제 당시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브람스를 흉내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이제 리버풀 필하모닉과 커티스와 그리고 201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서 두각을 나타낸 미국 출신의 젊은 지휘자 로버트 트레비뇨의 지휘로 독일 음반사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런 후대의 지휘자들이 재해석을 하면서 이 작품에 대한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브루흐에게 이 작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바이올린 1번 협주곡에 네. 벗어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도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허. 그리고 브루흐가 교향곡 작곡가로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어떤 열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는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브루흐의 내적 고뇌와 혁신적 시도를 이 작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도 흥미로워요. 나는 어떤 작곡가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포커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토니오 비발디는 그렇게 오페라 작곡가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의 사기가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브루흐는 보니까 교향곡 작곡가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으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이 가장 떴잖아요. 그렇죠. 핸델 같은 경우도요. 정말 많은 또 오페라를 작곡했어요. 예. 근데 가장 유명한 건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되고 예. 그런 작곡가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과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게 다른 그렇죠. 경우들. 물론 이 트렌드에 뭔가 영향도 있긴 하지만요. 선생님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브루흐는 당대에 네. 결과적으로 이게 힘들었고 네. 또 이 미적 감각이 달라지는 세대 간격에 있으면서 네.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인정받지 못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내적 권의 혁신적 시도를 우리는 지금 인정하잖아요. 네. 죽은 다음에 인정받는 것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요즘 이제 네. 제 세대에서는 아니면 저보다 더 어린 20대에서는 죽으면 소용없다. 지금 즐기는 게 중요하다.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술은 영원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상투적이긴 하지만 예술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연주자 말고 작곡가라면 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당시의 생계와 어떤 삶을 누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 작품이 영원히 숨쉰다는 거, 그게 본인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본인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비제가 네, 카르멘 작곡하고 나서 2, 3개월 있다가 죽지 금방 않았습니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초연도 대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의 역작이라고 생각했지만 실패했을 때 그 슬픔은 정말 충격을 엄청 받았을 받았다고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작품이 처음에는 비판받았으나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 3개월 안에 세상을 바꿔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어떻게 오페라 위에서 집시가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야유하고 중간에 나갔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여성상을 제시하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사실주의가 오페라의 세계를 열면서 문화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바뀐 거죠. 그 비제는 딱 제 나이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의 예술은 지금 저와 함께 영원히 살고 있는 거죠. 저 어제도 사실 까르멘 DVD 봤거든요. 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한 거를 봤는데 카르멘이 누구였습니까? 저 아니타. 아니타. 아니타가 했는데 와, 아직도 너무 살아서 숨쉬잖아요. 그 브루의 작품도 그런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연주자들도 또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연주는 어쨌든 1시간 반을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음반으로 남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거를 들은 영원히 관객들의 남죠. 마음에는 영원히 남죠. 언제까지 남을지 그건 정말 너무나 무한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들었던 음악회를 회상하면서 정말 내 인생을 바꾼 음악회였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왜 총량의 법칙에 네. 음악 시간 예술의 이 냉장고 네. 박스는 무한할까요? 우리의 이 감성이 무한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김지아님, 태양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클래식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하네요. 그 다음 공연 7월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죠? 저 지금 타이밍 좋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 일단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저기 개촌 클래식 축제에서 너무 멉니다. 너무 멀어요? 위치가. 그렇죠. 거기서 개천에 이제 계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셔틀버스 운영할 걸요. 그렇군요. 보러 오세요. 셔틀버스. 야외 무대에서 저 공연하고요. 소프라노 홍혜란 교수님과 연주를 하고요. 어떤 곡 합니까? 한국 가곡 뭐 산촌 이런. 개천에 가시니까 산촌 하시는구나. 그렇군요. 맞아요. 그런 곡들도 하고 또 이제 7월에는 제가 스트라빈스키라는 작곡가 작품을 제가 지휘하면서 또 피아노도 치면서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어깨가 무거워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수 있기를. 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태양선도 그렇군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브루흐의 교향곡 2번 1악장 어떻게 감상하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강한 음악적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팀파니와 현악기의 짧고 어두운 도입부로 시작이 되고요. 또 현악기들의 선율, 주요 주제들이 연주가 되고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전체가 이제 그 주요 선율을 연주하면서 곡의 정서를 만들어 나가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쨌든 레이어가 쌓인다고 할까요? 겹겹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 나가고 그리고 절정으로 이제 치달으면서 또 그 고조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브루흐는 이 악장에서 멘델스존이나 슈만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브루크너의 초기 교향곡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브루흐도 이 정도로 확장을 했나 싶은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브루흐가 실제로 브루크너의 작품을 접했는지는 저희는 분명하진 않지만 오케스트라의 어떤 응집력 그런 것들이 두 작곡가 사이에 흥미로운 유사성을 드러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브루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자, 이제 곡 들어보겠습니다. 곡 듣기 전에 우리 태영선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브루흐라는 새로운 작곡가를 알아가시는 재미에 빠지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공연장에서 브루흐라는 이름을 발견하시면 반가워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방송 취지에 맞게 브루를 또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태양생 보내드리면서 브루흐 교향곡 2번 F단조 작품으로 36 1악장 크루트 마저가 지휘하는 라이프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